영상이 되게 오랜만이지? 내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은 양해를 좀 해주고, 이번 영상에서는 동부이촌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매수 매물을 찍어줄게. 강의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동부이촌동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는 봤는데 의외로 안 가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만큼 입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뜻이거든. 이쪽은 임장을 가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아. 동부이촌동에 가는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데, 노후화된 동네이긴 하지만 동네 자체가 조용하면서도 깨끗해. 정갈하게 꾸미고 다니는 돈 많은 할머니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거야. 우선 동부이촌동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부촌이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고 있어. 대형 공원하고, 영산공원이지,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거든. 공원 접근성하고 한강 조망을 갖춘 동네라고 보면 될 거야. 동부이촌동을 분석할 때는 크게 이 이촌로를 중심으로 이 위쪽으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고, 이 한강변 쪽으로 아래쪽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그래서 큰 틀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구분을 하면 될 거야. 우선 동부이촌동 초입에 LG 한강자이 아파트부터 설명을 해줄게. LG 한강자이 같은 경우에는 656세대고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가 2003년 4월이야. 여기는 한강 외인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거든. 그리고 평형 구조는 소형 평수인 27평이 46세대고 2세대를 제외하면 53, 54, 65, 67, 76, 77, 79, 93평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단지가 95% 이상이 50평 이상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특징적인 부분은 GS건설의 회장인 허창수 회장이 이쪽에 거주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룹 총수가 이쪽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하자라든지 이런 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겠지. 그러니까 아주 잘 지은 아파트야, 여기는. 그리고 이 한강미션 같은 경우에도 GS에서 수주를 했는데, 회장님 계신 옆 단지에 대규모 단지가 타건설사가 들어온다는 건 용납이 안 되겠지. 그래서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한강자이 아파트가 회자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일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진짜 부촌의 속성은 뭐냐면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지역을 말해. 그러니까 거래가 빈번하지 않겠지. 그래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 회자되지 않는 거야, 이 단지가. 한강자이에서는 27평 소형 평형을 매수하면 될 거야. 46세대밖에 되지 않고, 어떤 부분으로 유추할 수 있냐면은, 한남더1 소형 평형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이쪽도 추후에 한강맨션이 증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쪽에 거주하고자 하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늘어날 텐데, 그때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면 돼. 단지 전세가가 낮아가지고 갭금액이 좀 크거든. 좀 다소 부담되는 금액이긴 할 텐데, 매수를 해놓으면 매매가는 추후에 아주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면 될 거야. 이쪽이 95% 이상이 50평형 이상이고 93평형이 있다 그랬잖아. 사담이긴 한데, 플렉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때 공가에 세뱃돈 받으러 가는데 우리 아버지 집이 동부이촌동에 93평이다. 그런 게 플렉스야. 차 이런 걸로 플렉스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LG 한강자의 바로 옆에 보면 이 넓은 부지가 보이지? 여기가 이촌 한강맨션이야.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660세대고 23개 동이야. 준공연도가 1971년 3월인데 여기도 시범 아파트하고 나이가 같지? 그만큼 오래된 아파트야. 이쪽은 가구당 평균 대지 지분이 38.2평이고 용적률이 101%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주 높아. 이쪽 같은 경우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건 2003년도였는데 이쪽 상가가 포함된 3개 동이 동의율이 낮아가지고 사업 추진이 쉽지가 않았어. 이쪽은 대한주택공사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처음 지은 고급 아파트거든. 입주 당시에 국내에서 최초로 중앙난방시설이 도입된 데야, 이쪽이. 현재 사업 단계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22년 11월 말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 그래서 기존 660세대에서 1441세대 대단지로 탈바꿈이 될 건데 이쪽 용적률이 101%로 사업성이 높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재건축 사업성 점수라는 게 있는데 127점이야. 100점이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도 기존 평형 아파트를 배정받는 점수거든. 그러니까 127점이면 사업성이 아주 높다고 보면 되겠지.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중에 한 10위권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거야, 사업성은. 지금 이쪽이 동부이촌동에서는 무조건 대장 단지가 된다고 보면 돼. 한강맨션 원화는 지하 3층, 지상 35층 15개 동으로 증축하기로 되어 있었거든. 규모는 임대주택 138가구를 포함해서 1441가구였어. 근데 최근에 68층으로 설계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 서울시에서 한강변 35층 룰이 깨지면서 고층 설계로 설계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쪽이 68층으로 설계 변경을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4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보여지거든. 근데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더 클 거야, 그렇게 변경하는 게. 그리고 이쪽은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가 있어. 다른 아파트하고 달라.
그리고 한강맨션 옆쪽이 한강 3익 아파트거든. 한강 3익 같은 경우에는 252세대고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가 1979년 12월이고 조합 설립된 지는 20년이 됐는데 20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뒤늦게 속도를 내는 듯 보였는데 조합원들의 한강 조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설계 변경 목적으로 관리 처분 인가가 늦어지고 있어. 이쪽 1동, 2동인데 앞동인 1동이 47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2동은 34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설사는 DLENC로 선정이 된 상태야. 한강 3익은 기존 건축계획상으로는 한강을 접한 두 개 동이 44평, 49평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었거든. 근데 이게 47평 한 타입으로 통일이 됐어.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신용산 초등학교가 있고 중경고등학교가 있거든, 앞에. 그리고 이쪽 부지가 원래 신용산 중학교 자리야.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학교를 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데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이지.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의 관점에서는 학교가 있으면 일조권 문제 때문에 높이에 제한이 따라 이쪽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 계획은 총 329세대, 임대주택 52세대가 포함이야.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은 20세대로 진행할 계획이고 이쪽이 한강 3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존치가 될 거야. 그리고 이천동 첼리투스 옆쪽으로 이쪽이 왕국맨션이거든. 왕국맨션은 250세대고 5개 동이야. 준공연도가 1974년 12월. 그리고 이쪽도 35층 층수 규제 완화에 발맞춰서 정비 계획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쪽은 46평 단일평형이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레미안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그러면 첼리투스하고 같은 레미안 단지가 형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동부이천동 좌측은 GS건설에서 추진하는 단지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쪽은 레미안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이게 레미안 첼리투스인데 한강변에 접한 아파트 중에 가장 높지. 56층이야. 레미안 첼리투스 같은 경우에는 460세대고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스카이브리지로 연결이 되어 있겠지, 3개동이. 준공연도는 2015년 7월이고 용적률이 328%야. 원래는 36층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5%를 기부 체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190%에서 330%로 받았어. 그리고 여기는 1974년에 건설됐던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한 거거든. 이 아파트는 현금 청산된 한 세대를 제외하고 세대당 5억 이상 분담금을 부담하고 재건축을 한 거야.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이촌로를 중심으로 영산공원 방면으로는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리모델링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이쪽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퇴적층 이외에 파일링 공법으로 아파트가 시공이 됐거든. 그러니까 안반이 아닌 무른 땅에다가 시공이 됐기 때문에 기초 하단에 무수히 많은 파일을 박아서 지탱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수직 증축으로 진행하기가 힘들어, 리모델링이라는 게. 수직 증축으로 시공된 케이스는 송파 성지밖에 없어, 현재. 근데 송파 성지는 단단한 안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파일링 공법은 현실적으로 수직 증축이 쉽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쪽이 이촌 우성 아파트거든. 이촌 우성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아주 작아. 243세대고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가 1995년 12월이고 22년 5월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거든. 시공사는 지금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그리고 이쪽이 이천동 한강대우 아파트거든. 한강대우 아파트는 834세대고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가 2000년 3월이고 용적률이 355%야. 재건축이 불가하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이 66.7%고 이쪽은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사업장 중에서 유일하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거야, 아직.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 부분에서 진입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 이쪽은 총 세대수의 15%에 해당하는 125세대를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보 세대수를 29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 왜냐면 30세대 미만으로 진행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향후에 용산구가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을 수정을 할 거야. 이쪽은 그래야지만 조합의 이익이 극대화될 거니까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있으면 돼.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준공연한이 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골조 보강공사 비용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거야. 리모델링의 경우에 안전진단 등급을 수직증축은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 수준으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을 놓쳐가지고 D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기간이 있어. 통상적인 리모델링의 사업 진행 부분은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냐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시공사를 선정,
그리고 안전진단 건축심의를 받아. 그 다음에 동의율 75%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행위허가라는 걸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주, 착공, 준공, 입주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8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입주 일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쪽 대단지가 건영 한가람 아파트거든.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 건영 한가람이 규모가 제일 커. GS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GS사업단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입주 계획은 2029년 5월경에 입주를 예상하고 있거든. 그리고 입주했을 때 단지명은 지금 현재는 이촌 더 펜타스텔라로 진행을 할 거야. 이 건영 한가람이 2036세대고 1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준공연도가 1998년 9월이야. 그러니까 리모델링 연한 15년은 채웠지 벌써. 리모델링 진행하게 되면 2036세대에서 2281세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이쪽도 현재 용적률이 358%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불가해. 그리고 지상 23층으로 진행을 할 거고 별동 35층짜리 신축을 하나 짓게 될 거야. 이쪽에 신용산 초등학교하고 영광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강촌 아파트, 코오롱 2촌 아파트가 있거든. 코오롱 2촌 같은 경우에는 834세대고 10개 동이야. 준공연도가 1999년 11월.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레미안으로. 단지명은 레미안 이스트빌리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그리고 이 강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촌은 1001세대고 9개 동. 준공연도가 1998년 1월. 그리고 DH 에비뉴 2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이쪽은. 그리고 이 맨 끝에 있는 단지가 이촌 현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인 단지 중에서 진행이 가장 빠른 단지지. 이쪽이 시공사는 롯데고 롯데리엘로 진행을 하고 있어. 이촌 현대는 세대수가 653세대고 8개 동이야. 준공연도가 1914년 12월. 지금 임장을 이쪽을 가보면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아파트가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가장 스탠다드하게 보여주는 데가 여기야. 가서 한번 시간 나면은 임장 가서 한번 공사하는 현장을 한번 지켜봐봐. 그리고 이 동작대교로 어느 정도 단절이 되어 있지. 이 아파트를 주목을 해야 돼. 여기가 신동 아파트거든. 신동 같은 경우에는 1326세대고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가 1984년 6월인데 이쪽은 행정구역상 서빙고동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이 신동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63빌딩을 건설 중이던 신동화그룹이 이쪽 공용레미콘 공장부지 38,000평에다가 신동 아파트를 건설한 거야. 이쪽 부지가. 여기는 31평형이 156가구, 46평형이 130가구, 55평형이 192가구, 69평형이 89가구거든. 이 신동 아파트의 특징은 한강뷰하고 용산공원 녹지뷰가 동시에 영구조망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단지야. 건물 형태를 보면 저쪽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고층으로 증축이 됐을 경우에 공원 조망과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동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쪽은 31평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이 95제곱미터거든. 보통 아파트들보다 약 3평 가까이 넓은 편이야. 이쪽이 예전에는 평이 좀 넓게 빠졌어 그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장이 좀 낮은데, 왜냐면은 원 설계가 12층으로 설계가 되는데 13층으로 변경을 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층고가 낮아진 거야. 그래서 이 단지를 보면 동간 간격이 아주 넓지. 동간 간격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 이 뒷동이 넘어져도 앞동이 안 닿을 정도로 동간 간격이 넓어. 21년 1월 7일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때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때문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청산 대상이 되는 규정이 있었거든. 그래서 조합 설립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요인이 됐던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에 있어.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면, 지금 용산공원과 한강 쪽으로 이 연계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이쪽으로 진행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여져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온누리교회 옆쪽이 근린공원이거든. 이 공용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강과 용산공원을 연결하기에는 이쪽이 훨씬 더 수월하겠지. 저쪽은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 접근성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서빙구역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지하로 진행되기보다는 뭐 덮개 형태로 진행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변경될 확률이 높지. 그러면 지금은 다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투자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아파트가 될 것 같아. 그리고 23년 1월 5일부로 규제지역이 해제가 됐잖아. 이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은 2주택으로 가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거야. 그리고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는 과거 사례를 복귀할 필요가 있거든. 근데 지금 이 규제 완화 정책이 2008년도 MB 정권이 규제 해제하고 거의 유사해.
왜냐면 공무원이 안 바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공무원들은 이중률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책이 거의 유사해. 명칭도 유사하고.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편하겠지. 내가 하는 얘기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들을 필요가 없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서 들으면 될 거야. 기회가 온 거야. 지금이 2023년도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2013년도 10년 전에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 그때 당시 무엇을 했는지를 잘 판단해봐. 그러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질 테니까. 지금은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해. 쉽게 말하면 한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비과세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자산을 늘려가지고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돼.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게 처음 등기를 치고 두 번째 집을 매수할 때는 정확하게 1년 뒤에 매수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집을 매수한 다음에 앞에 집을 3년 내에 매도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1, 3을 기억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입각해서 입지가치에 주목해서 매수 매물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부동산 투자할 때 수익을 많이 보려면 부동산을 위스키라고 생각하면 돼. 비싸고 양이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용 자본에 따라서 17년산, 21년산, 30년산을 고르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 상승과 하락 확률이 9대 1쯤 되거든? 그럼 어디에 베팅해야 되는지 명확하잖아. 작년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가 그 일에 해당해. 그러니까 베팅은 상승에 베팅하는 게 옳은 판단이야. 경제적 자유니 뭐니 대도하는 소리 해대던데 돈 벌면 업무의 형태만 바뀌는 거지 더 바빠져. 그리고 뭘 그리 거창하게 포장해. 심플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면 시간 지나면 다 보상되는 거야. 그냥 부동산은 입지 좋은데 10년 깔고 앉아 있으면 돈을 벌게 돼 있어. 이 투자라는 게 시간이라는 멘토와 함께하는 여정이거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 결핍은 가장 큰 에너지야. 그거보다 부자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는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